영화 초록물고기 다락실. 막 전역한 막동은 고향으로 가는 열차를 탄다. 기차 플랫폼 밖으로 몸을 내미는데 옆 칸의 미모의 여인 미애도 몸을 내민다. 그녀의 스카프가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와 막동의 얼굴로 날아오고, 막동은 스카프를 돌려주러 열차 칸으로 들어가다가 미애를 괴롭히던 깡패들과 싸움에 휘말린다. 막동에게 고향인 일산은 전혀 예전 같지 않다. 밭과 아카시아, 노는 사라지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다. 어머니는 가정부로 일하고 있고 뇌성마비. 장애인인 큰형을 제외한 동생들은 모두 집을 떠나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여동생은 몰래 다방 내지로 일하고 남동생은 계란 배달, 형은 형사로 일하지만 알코올 중독이다. 막동이 형에게 자기는 가족들이 다시 모여 가업을 하면서 화목하게 사는 거라 말한다. 동생은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핀잔을 준다. 서울 영등포에서 일자리 찾던 막동은 다시 미애를 만나고 그녀를 따라 나이트클럽에 들어간다. 미애는 그곳에서 가수로 일하는 조폭 두목 배태곤의 여자친구이기도 했다. 막동은 그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는 깡패들로부터 그녀를 지키려다 또 폭행을 당한다. 이후 미애의 부탁으로 보스는 막동에게 주차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준다. 막동은 배태곤의 건축 허가를 방해하는 시의원과 싸움을 선동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막동은 문을 내리쳐 손가락을 일부러 부러뜨리면서 헌신을 하며 임무를 완수하고, 그를 본 배태곤은 자기를 형님이라 부르게 하고는 본격적으로 조직원으로 인정해준다. 이 지위까지 보통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부 부하들은 불만을 품는다. 이제 조폭 일원이 된 막동과 미애는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감정은 잘 모르겠지만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한다. 기차에서 미애와 막동이 대화를 하다가 막동은 일산 집 앞에 커다란 초록색 나무 사진을 미애에게 주고, 미애는 막동의 순진함 순수함에 감동을 받는다. 미애의 삐삐가 울리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는 배태곤의 전화를 받는다. 배태곤은 성접대로 미애를 호텔방으로 데려가고, 미애는 배태곤을 모욕하자 배태곤은 그녀의 뺨을 때리고 그걸 본 막동이 미애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 영화 초록물고기 결말. 그런데 배태곤이 평생을 바쳐 일군 걸 차지하려고 배태곤의 전 보스였던 김양길이 배태곤을 찾아온다. 김양길 앞에서 배태곤은 굴욕을 당한다. 막동이 화장실에서 김양길을 칼로 찔러 죽임으로써 마지막 충성을 표현한다. 막동은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건다. 그는 뇌성마비 장애인인 큰형에게 강에서 낚시하던 시절을 기억하는지 초록색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강물에 슬리퍼 잃어버리고 낚시 망친 거 기억하냐 묻는다. 배태곤은 막동을 버려진 건물로 데려가 그를 죽인다. 막동은 비틀거리며 나와 배태곤의 차를 가로막고 미애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막동은 결국 죽는다. 배태곤과 미애는 얼마 후 일산 신도시로 이사를 간다. 미애는 임신을 한 것처럼 보이고 둘은 한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간다. 닭백숙을 주문하고 미애는 이곳이 막동이 준 사진 속 그 장소라는 걸 알고 눈물을 흘린다. 초록물고기 나무 위키. 칼로 세상을 다스리려는 남자, 배태곤문 성금분, 세상을 사랑으로 느끼려는 여자, 미애 심혜진, 그리고 세상을 절망으로 살아가는 남자, 막동한 석규분. 군대를 막 전역하고 고향으로 가는 열차의 삶. 오른 막동은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미애의 장밋빛 스카프를 줍는다. 돌려주려고 찾아갔을 때 미애는 양아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미애를 구해주지만 자신은 양아치들사에게 집달린치를 당한다. 이후 양아치들이 다가오는 기차역에서 내리자 막동은 그를 뒤쫓아가서 제대. 기념패로 그들의 머리를 찍어 한 방 먹이고 도망가지만 기차는 놓치고 만다. 막동은 어찌저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고향 마을은 일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예전의 모습을 잃고 크게 바뀌어 있었고 형제들마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미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심각한 뇌성마비 장애인인 큰형,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단골 식당에서도 냉대받는 알코올 중독으로 보이는 둘째 형, 트럭 행상을 하면서 가진 건 없지만 쾌활하고 든든한 셋째 형정진 형분, 그리고 엄마와 형제들 몰래 다방 내지가 됐으나 오빠의 용돈을 챙겨주는 착한 여동생. 그런 형제들과 작은 식당이라도 차려서 예전처럼 온 가족이 함께 살 꿈을 꾸지만 막상 막동 역시 딱히 할 줄 아는 게 없는 가난한 청춘이다. 그러다가 막동은 미애의 연락을 받고 스카프를 돌려주기 위해 영등포의 한 나이트클럽으로 찾아간다. 미애는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밤무대 가수이면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 배태곤의 애인이었던 것. 술에 찌들어 땡깡을 부리던 배태곤에게서 미애를 구해주다. 배태곤의 부하 판수 송강호 분에게 기어이 얻어터지는 막동. 한편 배태곤은 막동에게 군 전역 후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도 있냐며 무엇을 할 거냐고 물어보고 딱히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하자 주차장 일자리를 구해준다. 막동은 주차장에서 발레 파킹 일을 하다 다시 판수와 시비가 붙고 또 실컷 맞으면서도 끝내 강목으로 판수의 뒤통수를 후려갈긴다. 그 깡다구가 마음에 들었는지 부두목은 이를 배태곤에게 보고한 뒤 돈을 주고는 임무를 하나 맡긴다. 배태곤은 재개발을 위해 철거 예정인 복합상가의 재개발 사업권을 따내 그 자리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재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오 사장을 견제하기 위해 막동을 이용하려고 한다. 자신의 손가락을 일부러 부러뜨리면서까지 오 사장에게 폭력 혐의를 씌워 이를 완수한 막동. 그 일로 배태곤의 눈에 들어 본격적인 조직폭력배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취객에게 욕을 듣고 있던 미애를 구해주면서 두 사람의 애틋한 감정은 깊어진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보스와 그의 애인 사이에서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막동. 그 무렵 한때 배태곤이 형님으로 모시던 김양길명계남 분이 출소하면서 배태곤의 구역을 침범하기 시작한다. 주먹이 아닌 인맥의 힘으로 김양길을 막아보려 하지만 번번이 당하기만 하다가 결국 판수를 비롯한 불만이 많았던 부하들 일부가 배태곤을 배신하고 그가 탄 차를 기습하여 때려 부수었으며 부하들 앞에서 김양길에게 폭행까지 당하며 사실상 항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양길에게 자신의 자존심을 처절히 짓밟힌 배태곤은 마지막 수단으로 김양길을 제거하려 마음을 먹게 되고 이를 위해 막동이를 이용하게 된다. 배태곤의 지시를 받은 막동은 김양길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을 찾아가는데 들어가기 전 미애의 스카프를 태우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녀와의 불륜에 종지부를 찍고 손을 때려 마음을 먹었던 듯하다. 막동은 배태곤의 지시대로 화장실에서 김양길을 칼로 잔혹하게 살해한다. 그러나 처음 하는 살인에 혼비백산하다 울먹이며 화장실 바닥에 피를 지우고는 도망친다. 인간으로서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막동은 그 후 공중전화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어 뇌성마비인 큰형에게 초록물고기를 잡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오열한다. 공중전화 장면 중 여보세요? 여보세요? 큰성이야? 큰성, 나야 막동이. 엄마는? 엄마 어디 갔어? 나 잘 있어. 괜찮아, 흐흐. 큰성, 전화 끊지 마. 전화 끊지 마, 전화 끊지 마. 흐흐흐. 전화 끊지 마. 큰성, 생각나? 빨간 다리 빨간색 철교. 우리 어렸을 때 빨간 다리 밑으로 물고기 잡으러 많이 다녔었잖아. 내가 저 언젠가 초록색 나는 물고기 잡는다고. 그러다가 쓰레빠 잃어버려가지고 큰성이랑 형들이랑은 하루 종일 놀지도 못하고 쓰레빠 찾으러 다녔었잖아. 순옥이 여동생 그 병신은 벌에 엉덩이 쏘여가지고 엉덩이 3개 됐다고 둘째 형이 놀리고 그랬었잖아. 울먹이며 큰성, 그때 생각나? 그때 생각나? 김양길을 살해한 뒤 복합상가 재개발 공사장으로 가 배태곤과 만나는 막동. 불안해하는 막동이를 위로해주는 척 하던 배태곤은 담배에 불을 붙여주던 막동의 배에 칼을 꽂으며 유유히 사라진다. 그리고 미애는 차에서 배태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막동이 공사장에서 나와 배태곤의 차보닛 위로 쓰러진다. 차창에 허연 입김을 뿜으며 죽어가는 막동은 차에 탄 두 사람을 서글픈 눈으로 바라본다. 끝내 막동이 숨을 거두자 그대로 도망가는 배태곤과 미애. 배태곤은 미애와 막동의 미래를 알고 있었고 모르는 척하며 막동을 치밀하게 이용하고 복수한 뒤 죽어가는 모습까지 미애에게 보여주는 치밀함을 통해 미애가 자신에게서 못 벗어나게끔 만들었던 것이다. 세월이 흐른 뒤 일산 신도시 근교에 위치한 식당 큰나무집에 배태곤과 함께 임신한 모습의 미애가 들른다. 그런데 큰나무집은 막동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식당이었고 막동이 죽고 난 뒤에야 막동이 바라는 대로 온 가족이 뭉쳐 식당을 운영하고 살게 된 것이다. 막동의 가족들과 배태곤이 함께 웃으면서 닭을 쫓는 모습은 아이러니의 극치. 한편 식사 후 미애는 마당에 큰 버드나무를 보고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득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막동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보고 사진 속에 있는 버드나무와 식당에 있는 버드나무가 똑같은 장소라는 걸 알면서 울음을 터뜨린다. 배태곤은 막동의 둘째 형을 보고 어디서 본 것 같다며 전에 뭘 했냐며 묻지만 끝내 막동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들이 막동의 가족임을 끝내 알아채지 못한다. 7. 평가 중략. 막동이의 유일한 바람은 가족끼리 모여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며 사는 것이었고 보면 이 장면은 막동이의 바람을 이창동이 온전히 이루어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막동의 막내 여동생이 막동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배태곤에게 다음에 또 오세요. 잘해드릴게요라고 말할 때 이창동 특유의 잔인한 현실의 아이러니가 솟아난다. 영화의 엔딩마저도 막동인의 가족의 식당과 그 뒤로 펼쳐진 신도시를 함께 보여주는 장면이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파괴자들을 오히려 환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삶의 아이러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또는 빼앗은 자와 빼앗긴 자가 어쨌든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삶의 아이러니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러니한 순간의 포착과 그것의 영화적 표현은 이창동의 영화가 문학적이라는 지적이 그저 한낱 편견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8. 인시환 평론. 8월의 크리스마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미술관 옆 동물원. 넘버 3 접속. 쉬리와 함께 90년대 한국 영화.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한국 영화계끼리 남을 최고의 걸작으로 대우받고 있다. 90년대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의 정상에 서 있는 작품으로서 문학적인 진단을 발굴하면서 삶의 시선과 가치성을 직설적으로 담고 있는 한국 느와르 영화의 단연 최고라고 꼽힐 정도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당시 한참 신도시가 건설되던 일산 신도시를 주 무대로 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한 청년의 비극적인 삶을 리얼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그려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영화이다. 당장 세대 차이가 나는 2000년대 출생 영화과 대학생들조차도 일종의 바이블로 삼고 있는 명작 중의 명작. 이창동 감독의 작품답게 영화가 개봉할 당시 이 영화를 본 관객과 영화평론가들은 이창동 리얼리즘이라고 지칭하며 찬사를 보냈고 영화평론가 중 한 사람 임준영이 초록물고기보다 더 리얼리즘적이거나 혹은 이 영화보다 더 뛰어난 리얼리즘 갱스터 영화는 본 적이 없다고 평론하였다. 연출, 시나리오, 연기 등 종합적인 완성도와 길이 남을 공중전화. 박스씬으로 한국 영화사 최고로 손꼽히는 명장면을 탄생시켰고 데뷔작 한 편으로 한국 영화계를 뒤흔들며 이후 한국 영화 최고의 감독이 되는 이창동의 위치를 공고히 한 작품. 한국형 느와르, 갱스터 무비의 시초격이자 한 획을 그은 최고의 작품으로 꼽힌다. 부조리하고 허무한 삶과 그 절망 속에서도 죽음을 초월한 로맨틱한 사랑을 그린 리얼리즘이 가득한 시린 감동을 자아내며 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찬사를 받았다. 상업적인 흥행 역시 서울 관객 20만 3,655명을 동원하면서 흥행에도 성공한 작품이다. 한석규는 이 영화로 그해 국내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독식한다. 은행나무 침대에서 의식하는 티가 확
나는 연기였다는 비판과 더불어 지나치게 계산적인 연기였다는 자기 반성으로 고른 영화라 애착이 가는 영화라고 한다. 이 영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충무로 내에서 그의 입지가 확 넓어지게 되었고 한석규의 본격적인 최고 전성기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영화 이후에 한석규는 충무로 최고의 흥행배우 타이틀을 얻게 됨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유명세와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큰 의미를 지니게 된 완성도 높은 대표작이자 역대 최고의 한국 판타지 영화로 손꼽히는 전작은행나무 침대를 포함해서 초록물고기 이후에 출연했던 5편의 작품까지 총 7편의 작품이 완성도가 역대급인데다가 한석규 필모그래피를 대표하는 최고작으로 손꼽히고 있어서 마침 그 인기와 전성기가 굉장히 전무후무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영화 및 드라마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한국 배우들조차도 한석규의 위상과 커리어 및 전성기를 뛰어넘지 못할 정도이다. 그리고 한국 배우 전체를 통틀어서도 한석규만큼의 위상과 영향력을 가진 배우는 앞으로 찾을 수도 없고 두 번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한석규가 한국 영화계에 끼친 영향력과 장악력은 매우 놀랍게 크고 길면서도 가히 엄청나면서 전우무후하게 빛나고 상징적으로 매우 드물 정도로 대단하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때 한석규가 한국 영화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할 당시의 한영출제라는 말이 한국 영화계의 유행처럼 우스갯소리로 떠돌아다닐 정도로 한석규가 영화에 출연하면 제작사를 안심시켰다. 9. 기타 시나리오를 중시하는 배우인 한석규는 시네21과 합작해 1999년부터 자신이 열고 있는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이름을 이 영화의 배역을 본뜬 막동이 시나리오 공모전으로 명명한다. 2010년 12회까지 진행되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1997년 제35회 대종상 영화제 기획상 수상 장면에서 초록불고기로 자막이 나온 흑역사도 있다. 막동이 기차에서 불량배들에게 몰매를 맞는 장면을 찍을 때 수없이 테이크를 거듭해도 가짜 같아 보였다고 한다. 보다 못한 이창동 감독은 진짜로 차라고 지시했고 한석규는 진짜로 밟혔다. 그런데 이전에 가짜로 치고받던 것보다 더 가짜 같아 보였다고 한다. 당시 이 영화 조감독이었던 영화감독 오승욱의 회고이다. 무명 시절의 연극배우 송강호가 이 영화에서 비중 있는 조연으로 배태곤의 깡패 부하 판수 역할을 맡았는데 신 스틸러로 주목을 받았고 어디서 진짜로 깡패를 섭외해서 찍은 줄 알았다. 라는 반응이 많았었다. 여러모로 떡잎이 보였던 배우였던 셈이다. 그리고 그해의 송강호는 송능한 감독의 조폭영화 넘버 3에서도 인상적인 연기력으로 대호평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다. 막동이 저녁 후 집으로 가는 장면에서 불량배들에게 맞는 장면은 경원선 신탈리역에서 촬영했고 고향 마을에 가기 위해 내린 곳은 3호선 대공역에서 촬영했다. 당시 한창 운행하던 비둘기호와 완목 신호기를 사용하던 경원선의 모습, 개통 초기 대공역의 모습, 개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일산 신도시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또한 경의선 운정역 구역사를 배경으로 찍은 장면도 존재한다. 웹툰 작가 강풀의 초창기 작품 일상다반사에서 갓 전역한 예비역. 남성이 어느 여성에게 찝적대는 불량배들을 기선제압하기 위해 길가에 있던 소주병 2개로 한석규가 양손에 병 2개를 들고 머리로 깨는 장면을 따라했다가 의식이 흐릿해져서 쓰러졌다는 일화가 등장한다. 이후 불량배들은 살인죄로 오해받아 잡혀갈까봐 도망갔다고 2009년 11월 1일에 EBS 한국영화특선에서 방영되었다. 한국영화특선 최초의 HD 영화로 이전까지 100% SD 화질의 6080년대 고전 영화 전용 프로그램이었던 한국영화특선은 이 작품을 기점으로 고전 영화뿐만 아니라 90년대 이후 최근작까지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하게 된다. 개그 콘서트의 전설적인 코너 달인의 인맥의 달인
쓸쓸 김병만 편에서 이 작품 속 한석규의 공중전화 신이 사용되었다.